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 믿으십니까?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시죠? 72세 박 노인도 그랬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넘겨주면 효도받으며 여생을 보낼 줄 알았죠. 하지만 인감도장에 도장 찍은 지 딱 6개월 만에 그는 자신이 평생 일군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한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실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내일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 넘기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잔인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박 노인의 하루는 새벽 5시 낡은 구두를 닦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그가 지킨 원칙은 단 하나, 정직이었습니다. 남들 뒷돈 챙기고 땅 투기할 때 그는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버스비를 아꼈습니다. 그 지독한 절약의 결과가 바로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남은 노년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인생 전체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퇴직 기념패보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그에게는 더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면 됐다.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랑 이 집 한 채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박 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집안 구석구석을 손걸레로 닦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연락도 없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던 아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서는 기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아들은 술잔만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라며 이번에 막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절규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손주 녀석들 학원도 다 끊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 주실 거잖아요. 지금 조금만 일찍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아버님 평생 모실게요. 안방도 아버님 쓰시기 편하게 새로 인테리어 다 해놨습니다. 박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안 된다. 이건 내 목숨줄이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자식의 눈물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고민에 빠진 박 노인은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슬쩍 집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옆집 이 노인이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박형, 절대 안 돼.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집 주는 건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 집어넣는 거야. 내 사촌 동생 봐봐. 집 주자마자 요양원으로 쫓겨났어. 도장 찍는 순간 자식은 상전되고 부모는 식모되는 거야. 다른 노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재산을 자기 돈으로 알아. 돈 가졌을 땐 효자 소리 듣다가 빈털털이 되면 전화도 안 받아. 박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은 달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애는 심성이 착해서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는 친구들의 경고를 운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살갑게 건강을 묻고 어떤 날은 죽고 싶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거실 청소까지 해놓고 갔습니다. 그 지극정성에 박 노인의 경계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자식이 힘들다는데 나만 이 넓은 집에서 호강하면 뭐하나. 같이 살면서 손주 재롱도 보고 밥도 같이 먹는 게 진짜 행복이지. 결국 박 노인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등기소로 향하는 길,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 여생 최고로 모실게요. 이 집은 명의만 제 이름이지 영원히 아버지 집입니다. 그날 오후 박 노인의 전 재산이자
자부심이었던 강남 아파트는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붉은 인감 도장 자국이 마치 복선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인감 도장을 넘겨주고 아들 명의로 등기부등본이 바뀐 지 불과 석 달. 박노인의 집안 공기는 마치 한겨울 서리가 내린 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며느리가 매일 아침 뜨끈한 국을 끓여내왔고 아들은 퇴근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옛날 통닭을 사들고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도 연기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박노인이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식어 빠진 식은밥 한 덩이와 말라비틀어진 멸치볶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애들 학원 상담 가야 해서 바빠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리고 아버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번 달에 주신 생활비로는 턱도 없어요. 연금 나오시는 거 조금 더 보태주셔야겠어요. 박노인은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줬는데 내 연금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냐?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쓰게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박노인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아들은 사업 핑계로 매일 밤늦게 들어와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며느리는 사사건건 박노인의 생활 습관을 타박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물 좀 살살 내리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아버님, 거실 소파에 누워 계시지 말고 방에 좀 들어가 계시면 안 될까요? 손님 오기로 했거든요. 박노인의 짐은 하나둘씩 베란다 쪽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의 주인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이제는 박노인 자체가 이 집의 먼지이자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 어느 가을날 고향 친구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오랜만에 시골 상가집에 내려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박형은 좋겠어. 강남 아파트 물려주고 효도받으며. 산이 얼마나 든든해. 그 말에 박노인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자식 흉을 보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였기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틀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울 집으로 돌아온 저녁 9시. 박노인은 습관적으로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오류음이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아범아, 나왔다. 문 좀 열어봐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박노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이대로 계속 같이 살 거야? 애들 사춘기인데. 할아버지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병날 것 같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들린 아들의 대답은 박노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나도 알아. 지난번에 상담받은 요양원 말이야. 거기 시설 괜찮더라. 일단 거기로 옮겨드리는 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나아. 아버님 돌아오시면 잘 설득해보자고. 박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이 망한다며 울며불며 매달리던 그 아들이 내 집을 명예 변경해주면 평생 모시겠다던 그 입술로 지금 요양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평생 지켜준 집에서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폐기물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문이 열리고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다면 자신이 쌓아온 70년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돌아서 엘리베이터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텅 빈 복도에는 박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화려한 조명도 30년 공직 생활의 자부심도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이미 쓸모 없어진 집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72세 박 노인에게 찾아온 가장 잔인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 상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끼니로 떼어본 적 없는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그는 뜨거운 김 사이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다.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니라 그저 타인이었음을 왜 몰랐을까. 하지만 슬픔도 잠시 박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법과 서류를 다루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거나 요양원에 순순히 끌려갈 박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낡은 지갑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곳엔 1년 전 집을 넘기기 직전 노인정 친구였던 은퇴 변호사의 조언으로 몰래 작성해 두었던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요도 계약서. 당시 아들은 아버지,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라며 서운해했지만 박 노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며 끝내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는 무효로 하며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당당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 내외는 문이 열리자마자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디서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번호 바꾼 건 보안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하도 비번을 흘리고 다녀서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한데 그렇다고 밖에서 시위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님, 어제 저희끼리 얘기 끝냈어요. 이제 아버님도 편하게 관리받으시는 게 낫죠. 시설 좋은 실버타운 예약해놨으니까 이번 주말에 짐 싸세요. 이 집도 이제 애들 방으로 개조해야 하거든요. 박 노인은 말없이 거실 소파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주말에 짐 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인 것 같구나. 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이미 명예 변경 다 끝난 거 아시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겁니다. 아버지가 이러신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박 노인은 차분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계약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제3조 2항. 수증자가 망은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너희가 어제 나눈 대화, 그리고 지난 3개월간 내가 기록한 부당 대우 일지, 그리고 어제 비번을 바꿔 나를 노숙하게 만든 증거들. 이미 변호사 상담 마쳤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그냥 저희끼리 해본 말이죠. 계약서라니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습니까? 가족? 나를 짐짝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보낼 궁리를 하던 게 가족이냐? 너희가 내 인감도장을 가져갈 때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목숨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목숨을 쓰레기통에 던졌어. 그래서 나도 이제 너희를 내 인생에서 지우기로 했다. 박 노인의 반격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정황까지 파악해 은행에 통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증여 반환 소송이 시작되면 대출은커녕 아들의 신용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갈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지금 이 집 없으면 망해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아들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전 집을 달라고 울던 바로 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박 노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희 망하는 건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내 노후를 담보로 너희 인생을 구걸하느냐? 며느리야, 너 아까 나보고 치매냐고 물었지? 아니, 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다. 내 집에서 내 나갈 날짜 계산하던 정성으로
이제 너희가 나갈 집이나 알아봐라. 박 노인은 그 길로 집을 나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과 공증 서류 덕분에 승기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매일같이 찾아와 문 밖에서 빌고 통곡했지만 박 노인은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달 뒤 법원은 박 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해제. 아파트는 다시 박 노인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날, 박 노인은 베란다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어리석은 아버지는 그날 죽었습니다. 대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후를 지켜낸 당당한 한 남자가 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집 같구나. 박 노인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부모의 권위를 되찾고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세운 기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짐을 싸서 나간 뒤 30평대 강남 아파트는 적막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손주들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남은 건 벽지에 남은 가구 자국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내쫓은 독한 노인네라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아들도 나가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지금 이 고요함이 생애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직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강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고생해서 되찾은 집을 왜 팔아요? 그냥 거기 살지. 하지만 박 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집은 내 훈장이었지만 동시에 내 발목을 잡는 족쇄였다. 자식들이 이 욕심나는 집 때문에 괴물이 됐고 나 또한 이 집을 지키느라 노년을 전전긍긍하며 보냈다. 이제는 이 무거운 껍데기를 벗을 때다. 집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박 노인은 그 돈으로 경기도 근교, 공기 좋고 볕 잘 드는 곳에 아담한 단층 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뒤편으로는 산책로가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거액의 차액은 모두 연금과 배당주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주는 용돈 몇 푼에 손을 떨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그의 노후를 든든하게 호위해 주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몇 달 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구구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져 당장 통장을 들고 달려갔겠지만 박 노인은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계좌로 딱 한 달치 월세만 보낸 뒤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지만 부모의 재산은 조건이 있어야 한단다. 이제야 너를 한 명의 성인으로 대접하려 한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박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것은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끝을 모르는 과잉 보호였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마당에 심은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오늘 서예 교실에서 쓴 붓글씨가 얼마나 정갈한지를 고민합니다. 박 노인의 일과는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오전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동년배들과 영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명상을 합니다. 주말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내가 낼게 라고 당당하게 지갑을 엽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밥 한 끼 마음 편히 못 먹던 시절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노인은 노을이 지는 마당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요양원으로 순순히 들어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
그는 몸서리쳐지는 공포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그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박철수라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여러분. 박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한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죽으면 다 내 거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탐욕을 심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예의를 지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도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박노인이 다시 찾은 것은 아파트 명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감도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70대에 다시 찾은 박노인의 봄날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당당하고 따뜻한 봄볕이 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 사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